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해가지고. 죄송한데 네. 저 너무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데 혹시 제가 다리를 꼬면 건방져 보일까요? 건방져 보여. 다리 끄는 거 너무 싫어요. 차라리 아빠 다리를 해. 책상 다리를. 꼬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다리 좀 꼬겠습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다 최 사장님을 주목해. 저도 지금 목이 되게 결려요. 목을 꼬세요. 목을 꼬시면. 네, 자리를 좀. 이쪽에 오시면 좋겠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뒤에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인 걸 준비했습니다. 토론 준비했어요. 아주 임의의 상황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리교양 정의 부분에 나와 있는 짧은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임의의 국가 X를 준비했습니다. 국가 X. 이 국가에는 5명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A, B, C, D 5명이 국민 전체예요. 이 국가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의 양은 100입니다. 100인데 이 100을 어떻게 나눠 갖고 있냐면은 A가 혼자 60을 독점하고 있고 B가 21, C가 12, D가 6, E가 1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죠. A는 60을 갖고 있는데 E는 혼자 1을 갖고 있으니까. 전체 소득을 100으로 가정한 거죠? 그죠. 전체 생산량을 100으로 가정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제할 게 있어요. 어떤 걸 전제할 거냐면 이걸 전제할 겁니다. 이 국가는 불법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악의적이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일단 먼저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경쟁은 그래도 공정했다. 그렇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분배의 결과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의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A가 악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60을 소유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죠? 그게 만약에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A의 소득을 어떻게 국가로 환속시키거나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걸 전제하겠습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결과다. 2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눌러주실래요? 다음. 합법적인 절차와 경쟁을 통한 결과라면 국가 X의 경제적 격차는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즉 현재의 세율 그리고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낸 결과물이 아까 60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라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2번째, 아무리 합법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거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러한 빈부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2번째 의견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세금을 더 인상하고 복지를 더 확대해서 지금의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야 된다. 아까 A가 60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뭐 한 40 정도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E가 1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그걸 뭐 한 10 정도로 높여주거나 그러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2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걸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빨리 얘기해보면 빨리 얘기해. 김도현 1번, 2번 뭐야? 극단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거 사실은 이게 중간에 사실 그죠. 디테일한 건 스펙트럼이 넓긴 한데 우리가 이제 토론을 통해서 뭘 해보고 싶은 거냐면은 이론적인 배경들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김도현 뭐야? 저는 오신 분들도 비중이 궁금하거든요. 네. 네네. 그렇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한번. 합법적인 절차와 경쟁을 통한 결과라면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그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도 만약에 그 과정이 투명하다면 공정하다면 인정해야 된다. 오. 진짜 많죠, 그죠? 네, 내려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게 아무리 합법적이고 공정하다 하더라도 결과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이거 수정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 반반이네, 그죠? 반반이네. 세보지 않으셨잖아요. 야, 딱 보면은 막 알죠, 그죠? 첫 번째가 248명이었고 두 번째가 나머지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비 때문에 관객석이 잘 안 보여요. 좀 잘 보이는데. 네네. 그래도 2번 비중이 꽤 높네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생각보다 1번이 더 높은 거 아니야? 비중이 더 훨씬 많았다. 깡쌤이 지금 1번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뭐 최 사장한테 들은 얘기로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대중들한테 했을 때 이걸 인정해야 된다 쪽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사실 그렇진 않고 어느 정도 나오냐면 이걸 강연 때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수 진보에 대한 강연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네, 보수 진보 문제죠. 1번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시는 것 같고 2번이 3분의 2 정도가 항상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놀랍니다. 진짜요. 서로 놀라는 거예요. 뭐 2번이 당연히 빈부격차가 문제다라고 평소에 생각하셨던 분들은 누구나 다 빈부격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1번을 손드는 사람 보고 진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고. 빠르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김도희는 1, 2. 저 2번 하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네. 빈부격차 안 된다. 독실이. 저도 2번입니다. 깡소쌤. 저도 1번입니다. 1번. 저도 1번이죠 당연히. 네. 말이라고 하는 거. 근데 아까 전에 잠깐 독실이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토론을 이끌기 위해서 실제 생각이랑 좀 다른 얘기들을 원래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겁한 변명은 그만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난 1번이라고 생각해. 네. 그래 니네 얘기 한번 들어볼게. 저는 1번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적당한 시기에 리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루마블 게임 하듯이. 그래서 처음에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이 게임을 했어.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운빨이 있거든요. 부루마블은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합법적인 거 말고 합법적인 것과 정당한을 같이 두는데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정정당당한 경쟁이었는가? 출발선이 같았는가? 복합적인 노력의 결과였는가? 이게 내 선택의 결과인가? 바꿀 기회가 혹시 운을 포함해서 내 생에 있었는가를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부루마블을 했다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적어도 가난은 물려주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세 100%에서 다 가져가고 대신에 한 사람한테 1억씩을 주고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한번 능력을 한번 펼쳐봐라 라고 한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롤스의 무지의 베일을 적용을 시켜볼 때 정당한 세상이었는가라고 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시장 경쟁에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출발선, 그러니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네. 네, 그랬으면은 저는 제가 1이 됐더라도 내가 게임을 못해서 망친 거고 내 생애는 망했지만 적어도 이 가난을 자식에게 되물림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뭐 10년에 한 번씩 리셋은 말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내가 1이라면 내가 2였다면 내 자식도 2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거든요. 그런 경우엔 받아들이기 힘든 거고 정의롭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의 경쟁은 결국에는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정당하지 않다. 합법적일 수는 있겠지만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지금 뭐 야구 선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야구라는 종목에서 야구 게임을 하는데 누구는 야구에 더 재능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조금 떨어지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룰 안에서 경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 연봉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룰만 똑같다면, 정확하게 합의된 룰이 있다면 그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군요. 원시인들의 세상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이제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 많은 부를 가져갔을 거고 네. 지금은 수저가 색깔이 금색인 사람이 많은 걸 가져가는 거지 우연이다. 그러니까 사실 롤스의 베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무지의 베일. 네, 무지의 베일을 생각했을 때 정의로운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정의가 두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좀 사고가 너무 확장돼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전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 2번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롤스에 기대는 겁니다. 묻어가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독실이 두 가지로 좀 비판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리셋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뭐 한국 사회를 얘기하니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가 넘어가잖아. 절반을 가져간다고 해요. 합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걸 지켜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까 최초의 전제는 사실 그거였지. 불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한다면, 그렇다면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 A는 60에서 리셋이 됐을 때 30이 되는 거고 E는 1에서 0.5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누구나 동의하는 것처럼 자본이 자기 증식을 하는 특성을 생각해 보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사실. 30과 0.5의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제 최고 경영자예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4%를 갖고 있어. 내가 4%로 경영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를 갖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이거는 가족 기업이었어. 대대로 하고 있었던 가족 기업이었는데 이걸 막 크게 만들어낸 거지. 내가 온 인생을 다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족 경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세금을 내고 나니까 그러면 내 재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2%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물려줬을 경우에 내 경영권을 뺏기게 돼. 이건 좀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소득보다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삶에 한정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누굴 보면서 하는 거냐면은 내 자녀들 그리고 내 후손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노력도 보장해 주는 것이 정당한 국가가 아니냐. 가족이 사회 시스템보다 우선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사회 시스템보다 우선이다. 그 뭐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땐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재분배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세를 내고 나면 기업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걸 막는 것이 정의롭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그게 더 우선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국가가 있냐면 아까 우리 깡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좀 이어서 얘기하면 이런 국가가 있는 거야. 국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의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마음대로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국가다. 그 국가가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혹은 국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근거로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 그 국가는 괜찮은 국가냐. 나는 정의롭지 않은 국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는 왜 존재하는 거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재산, 개인의 노력, 개인의 경쟁의 성과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 아니야? 다 동의를 해요. 근데 그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다는 거죠. 출발선이 다르니까. 도희님이 도와주세요. 할 말을 다 했어 사실. 내가 하나만 더 붙이면은 좀 극단으로 밀어붙이면은 부도덕한 거예요. 뭐가 부도덕한 거냐면은 그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높이려고 한다. 아까 전에 A, B, C, D, E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부유층의 세금을 높이려고 하는 것.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수에 의해서 세율이 결정될 수 있어요. 다수는 정당을 결정하고 정당은 입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율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부유층한테 세율을 높인 거는 누구냐? 가난한 다수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수의 어떤 시기심이나 다수의 어떤 뭐랄까 욕심에 의해서 소수를 희생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은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거기에 맞게 분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부라던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자가 노력한 만큼 혹은 이 사회에 기여한 만큼 분배를 해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부루마블 게임 예를 잘 들었던 것 같은데 게임 속에서 어떤 운의 요소라든가 또 부루마블을 기막히게 잘하는 애들이 있겠죠. 네, 부루마블 덕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승리할 확률은 훨씬 높을 거고 그 사람들이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가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경쟁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계속 꼴찌를 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게임 부루마블 게임의 규칙이 어떤 특정 세력을 뭔가 이렇게 차별하기 위해서 혹은 도태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게 아니라면 그 경쟁에 의한 결과물을 우리가 공정하다고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다음 타자가 내가 갖고 있던 자본으로 그 게임에 뛰어들게 하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까지는 이해하겠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리셋이 일어나서 내 자녀는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하신 거에 되게 많이 동의하는데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건 또 동의를 하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내 자녀에게 좀 더 윤택한 삶을 열어주고 싶다는 거에 동의를 함과 동시에 내가 가난한데 내 자녀도 가난해야 되고 결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삶이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잖아, 그건. 룰이 똑같았잖아. 모든 사람한테 룰이 똑같았다고. 어떤 룰이 지금 나한테도 적용되고 있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경우에 내가 상속세에 대해서 50% 정도만 떼어주고 그 다음에 후손한테 넘겨줄 수 있고
그 룰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 3세대를 생각해야죠. 부루마블의 룰은 똑같은데 쟤는 2천만 원 시작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50만 원을 줬어. 근데 룰은 똑같대. 그러니까 정의롭대. 근데 진짜 망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다 서울 한번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김도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경제 상황에서 생산수단의 특징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생산수단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악마같이 생각하는 게 있었잖아요. 마르크스 입장이다 그러면 마치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실업을 발생시키면서 자기 이윤을 최대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자기가 이익을 축적하니까 생산수단 자체를 사유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어떤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자산 같은 경우 부동산이 됐던 금융자산이 됐던, 그 개인이 의도하지 않고 그냥 성실히 열심히 근로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산의 특징 때문에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분석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구 성장이 둔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떤 게 있냐면, 인구 성장이 둔화될 때 자산 가치의 영향력이 크게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자산이 퍼지게 되는데, 인구가 이제 정체하게 되면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때도 10명으로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 1명으로 일대 다이렉트로 내려주니까 자산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서 내려오는 게. 두 번째로는 이제 저성장 시대가 되면 그만큼 생산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이나 재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유동성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과거에 있었던 자산 가치의 영향력이 크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동산이나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어떤 게 발생할 수 있었냐면, 지금 환경적 시기의 특성 때문에 동일한 노력을 기울여도 이분들은 이익에 대한 수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당연히 정당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똑같은 세율을 우리가 매겨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만 누진세율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보면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고 나는 부정의하게 나 혼자 이익을 독식할 거야 라는 의도가 없어도, 지금 경제 상황의 특성을 국가가 특정하게 규제해주지 않으면 이게 뭔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부정의하다는 걸 떠나서, 왜냐하면 윤리성을 갖고 오면 토론이 끝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부유층이나 자산소득을 통해서 열심히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정의 입장이 어떠냐면, 개인의 자산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게 정의로운 사회인 반면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자산소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산소득을 갖고서 너무 과도하게 수익률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사람의 입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는 효율성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성장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도 있지만, 양극화 심화되면 당연히 개인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군이 창출 안 되면 그게 또 사회적인 시장의 경제를 악화시켜서 다시 저성장의 시대로 침체로 들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공리주의적으로 가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효율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그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논쟁 중에 이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논점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까 최 사장이 얘기했던 대로 기본적인 치안과 안보 유지해 주는 거, 거기에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공공재를 공급해 준다거나 뭐 시장 질서가 올바르게 돌아가는 데까지만 거기서 멈춰야 되고 나머지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다 맡겨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국가가 그런 치안 유지하는 역할을 넘어서 어떤 공공의 선 혹은 이런 어떤 공공의 효율성까지 계획해서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공부했던 학자가 사실은 하이에크라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죠. 하이에크라는 학자의 견해들을 몇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김도희님의 근거를 공격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특히 얘기하는 어떤 공공의 복리, 공공선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실체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공공의 복리가 어떻고 어떤 것이 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런 논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계산해서 이 방향이 더 좋은 거고 이 방향은 나쁜 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 하이에크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 아니고 각자 개인의 고유의 어떤 행복과 가치인 것이지, 그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이쪽 A 방향으로 가면 이 천 크기가 더 크니까 이 방향이 옳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각자의 개개인마다의 자유 행복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양극화가 극대화되면 소수의 체제만 견고하게 유지되는데, 저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는 게 뭐 경제적인 총생산성이 커지니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개개인한테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 기회 자체가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수한테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는데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자유와 행복이 보장된다라는 근거가 충족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뭐 안전보장 장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영자들이 복지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권적인 뭐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만큼의 뭐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던가 노인들이라던가 뭐 병약한 뭐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반대를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인권적인 존엄을 넘어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뭐 교육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개입을 하자 하는 거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럼 먹고만 살게 해주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윤리적으로 더 정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그쵸. 거죠, 오히려. 네. 그렇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노력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노력하지 않거나 경쟁에서 졌거나 도태된 사람들한테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질서,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사람과 보상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그것이 정의롭고 윤리적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이에크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좀 안 좋게 말하자면 사회적인 낙오자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루마블 게임 하다가 계속 지는 애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해서 야 너도 이만큼 네가 딴 돈보다 훨씬 우리가 더 많이 보장해 줄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개개인의 어떤 도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게 어디서 성립을 하는 거냐면, 개인이 어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온전히 책임을 질 때 어떤 윤리라는 것이 성립을 하는데, 그 책임의 영역에 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일종의 보정 활동을 하느냐, 이런 비판도 가합니다. 즉 국가의 개입이 어떤 개인의 윤리적 행동의 토대를 무너뜨린다까지 심각하게 공격을 하죠. 우리가 막 토론을 막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우리 앞에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네. 내가 쉬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쉬는 시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너무 한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이 갈라져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시장의 자유주의적 경향을 갖고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이념적으로는 어떤 사회주의적이겠죠. 사회주의적 이념을 베이스로 해서 빈부격차의 완화나 복지 확대, 정부 개입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뭐가 아쉬웠었냐면은 그걸 선과 악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제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문제를 점점 악화시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냐면은 정의관, 자기가 선하다, 정의롭다라고 믿는 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각각의 의견을 좀 이해하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 너무 한쪽이 너무 많이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쉬는 시간도 좀 갖고 그래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하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국가, 임의적인 국가, X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임의적인 국가가 아니겠죠. 사실 한국 사회를 얘기한 겁니다. 다음을 잠깐 보면 실제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건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아까 전에 독실이가 얘기했던 거죠. 한국 사회를 20%씩 쪼개가지고 1분위에서부터 5분위까지를 나누는 자료입니다. 가장 잘 살고 있는 20%,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이에요.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소득이고 전체 소득의 전체 재산의 한 60%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위에 계신 분들은 평균 약 10억 587만 원 정도를 갖고 있고 4분위가 이제 뭐 3억인가요? 그 다음에 1분위 보죠. 바로 1분위. 가장 못 살고 있는 하위 20% 1분위가 1987만 원을 소유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뜨끔하죠. 나는 1분위였구나.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걸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을 처분했을 때 전세값도 빼고 자동차도 팔고 다 했을 때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구당 재산. 그러니까 사실은 1분위에 속해 계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사실 놓여 있는 거겠죠. 지금 독실이는 마이너스라고 자기가. 마이너스. 빚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20% 5분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기엔 좀 사실 어려워요. 한국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우리가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회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그거였어요. 한국 사회 2015년도 기준이 이거예요. 진짜 실제 현실이. 만약에 공정한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을 토대로 한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5분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율을 더 높인, 지금 현재 세율보다 더 높이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깡 선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부러 이것이 정당하다라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정당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김도인이 저한테 이제 해줬던 얘기이기도 한데 김도인이 자꾸 얘기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한국에서 이거 지대너비아 책에 나왔었던 건데 한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채 갖고 있죠? 몇 채지? 1086채 정도를 1086채 정도를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니신 분이에요. 2005년도 자료인데 국토교통부 자료인가 해양부 자료인가 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이제 1086채 정도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 자료를 토대로 하면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 2400채 정도를 갖고 계십니다. 다른 분이에요. 그래요?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는 임대사업자고 하나는 아닌 거야. 사랑합니다. 네. 연락 주시면 한번.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가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은 한국 사회는 합법화하고 있거든요. 뭘 합법화하고 있냐면은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합법적이에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걸 사들인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주택을 소유했겠지만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분의 어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높이는 것을 합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합법과 불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의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 거야. 합법적이냐? 야 니네 불법 저지른 거 아니야? 불법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5분에 있는 사람들 재산을 뺏어야 돼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뭘 개선해야 되냐면은 다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 정의로운 사람들인데 시스템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합법적이지만 어쨌든 시스템이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시스템이 좀 수정되거나 이동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러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얘기다.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거는 도덕적이거나 우리가 싸움을 하거나 투쟁해서 뺏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시민들이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사실 가져온 겁니다. 토론을 통해서 사실 이제 계속해서 말해보고 싶었던 내용인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빨리 좀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보수가 될수록
개인에게 집중을 하고 진보가 될수록 이제 시스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최 사장님이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도 그건 것 같아요. 5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도덕성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도덕적으로 네가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 시스템적인 보완을 해갖고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도 사실 나와 있는데 저도 동감했던 것이 뒤로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사실 정치 문제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도 도덕성을 공격을 해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정책, 어떤 방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거 했었잖아, 과거에 이런 걸 했었잖아 하면서 도덕적인 걸 공격을 하고 우리는 또 부자들,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다. 부자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부자들에 대한 미움이 있잖아요. 사실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동일한 시스템에서 태어나서 동일하게 아니 아빠가 금수저를 줬는데 그걸 무는 게 잘못은 아니거든요. 얼른 물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을 미워한다든가 이렇게 사회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가 더 합리적인 사회이고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한지 생각하면서 시스템을 교정하는 쪽으로 가도록 우리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쉬어야 돼. 이게 너무 일단 뭐 지금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야, 너 뭐 하냐? 빨리 너무 쉬어라. 이렇게 와가지고 일단 쉬는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뭐 알아서 해결해요. 뭐 내가 몰라요. 알아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쉬는 동안 질문지를 넣어주시면은 지대너비아 캘린더를 드린답니다. 그 귀한 지대너비아 캘린더를 드린다니까 다 드리는 건 아니고 뽑아서 드린대요. 그러니까 일단 쉴 때 질문지가 있으면 통에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4시 17분인데 쉬는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 27분에 다시 모여서 정리하고 질의응답 받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좀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2년 내에 듣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알았어. 근데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얘기가 이렇게 2시간 만에 끝날 얘기가 아닌데 하다가 보니까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이걸로 토론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방송하기 전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토론했던 내용보다 올라와서 우리가 같이 했던 대화가 너무 짧아서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일단 핵심은 그거였죠. 궁금했던 건 그거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세금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올릴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세금을 올릴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리고 구체적인 한국의 현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사회적 담론이 불법적인 것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시스템적인 것,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간단하게 한 10초씩 오늘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마무리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전 됐고 저희들이 뭐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분배 구조가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제 뭐 친일파 문제에서부터 재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원래는 이 방송 들어오기 약 30분 전까지 진보 쪽이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재밌게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약간의 자유주의 쪽 진영을 일종의 연기죠. 어때 뭐 나쁘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훌륭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진보를 사실은 이제 지지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이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뭐 저는 거의 북유럽식으로 결국에는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자유주의 진영 쪽 논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나가지 못하면은 이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게 정말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17세기, 18세기부터 이제 근대화돼서 이런 어떤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뿌리가 됐던 사상이고 요 사상이 사실 뭐 이른바 서구 사회에서 주류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베이스로 깔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학 교수님들 가시면 다 유학 갔다 오셨잖아요. 그럼 전 대학 다니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왜 이 사람들이 다 1번을 찍을까 해서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지식인이고 하시는데 항상 다 보수 정권을 찍으세요. 투표는.
정말 한 70%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제가 다녔던 학과들도 다 그랬고요.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이분들도 사실 베이스가 되는 철학은 다 이 자유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이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도 그렇고요. 또 진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고 이 자유주의 사상이 무엇이고 이 사람들의 논리가 어떤 거고 그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왜냐면 저도 일단 거부를 하거든. 아 이건 보수 꼴통의 논리구나. 제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권 여당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 그 독실님께서 처음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논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게 사실은 좀 더 건설적인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 하고요. 죽창을 들자는 변함은 없습니다. 저도 이 세상의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경쟁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다는 데 더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었던 거에서 그 과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상이 2000년이 넘게 유지되면서 계속 강화되어 왔거든요. 이건 너무나 맞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금방 무너졌고 사실 그 자유주의라든가 전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미 200년, 300년 이상 유지됐기 때문에 이미 탄탄했고 몇 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많이 완성도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빙산의 일각만을 보아왔고 아까 말한 것처럼 파멸에 이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남아있겠죠. 지금 생태계를 가능하면 오래 유지하는 것이 환경보호의 목적이에요. 생태계의 존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태계는 언제나 존속될 거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사회 시스템을 가능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냉정하게 말했을 때 언제나 빈부격차는 심해져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역행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세금을 더 늘린다고 해도 빈부격차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역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속도만 늦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사실 최상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처럼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부자는 아니더라도 중산층의 사람들은 쟤네들이 가난하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더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진보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부족하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만 하더라도 뭐 너무 가난해갖고 우리 자식도 너무나 가난을 되물림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먹고 살만하게 살았었고 자식들한테도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유복하게 자란 사람들도 얼마든지 난 이게 더 정의롭다고 생각해, 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죠? 집권 여당을 지지하고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시하기도 하거든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가 되어가는가라는 책도 사실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그 안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 하는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싸울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세금을 인상하는 쪽을 지지하기는 했었는데 자꾸 성장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역할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할 문제도 되게 많아지고 그 어렸을 때는 정치적 입장이 굉장히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크면서 주제가 달라지면 정치적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자체가 여러 가지 주제를 되게 묶어놨잖아요. 세금부터 정치 그리고 교육 문제까지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저는 또 최자성님 항상 버튼 2개를 저희한테 주지 않습니까? 빨강 파랑 버튼을 주면서 항상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데 공정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밑바닥에는 어떤 끌고 가려는 방향성이 있다고는 저는 읽으면서 느꼈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어떤 수식적인 표현에 어떤 가치 부여가 돼 있어요 이미. 근데 해보면서 뭘 할 수 있었냐면 저희가 뭐 선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치에 참여하는 활동을 했을 때 모든 주제를 아울러서 자기 입장을 한 번씩 다 검토해 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문제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과세를 조금 비중을 늘리는 것 자체가 아까 저희가 토론할 때도 항상 뭐가 전제되냐 페널티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보는 사람한테 많이 비율을 늘리면 그 사람한테 불이하고 내 돈을 뺏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마다 늘리는 과세 비중도 비율도 다 다르잖아요. 선진국들이라고 해도 선진국마다 누진세 비율도 다 다른데 그러면은 꼭 많이 번다고 해서 그 비중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부정의하고 페널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물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2부로 넘어가야죠. 2부가 한 2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대너비앗 관객과의 대화. 계속 제가 질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자로 질문지 어딨어? 질문지 어딨어? 했더니 네 뒤에 있다 그래가지고 저 뒤에 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질문에 당첨되신 분은 끝난 다음에 이제 밖으로 가시면 티켓 부스에 가면 내가 그 당첨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달력을 드리는데 자기가 아닌데 막 먼저 가가지고 내 거다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양심적인 우리가 불법을 계속 제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신 질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독실이한테 간 것 같은데 레오라는 분입니다. 노동의 종말을 보고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든다 생각했었는데 미래에는 기술의 발달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제도의 변화라든지요. 미래 기술 발달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 사실인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려나? 맞아요.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죠 지금. 근데 진짜로 이거는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런 세상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정말 극히 일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을 갖춰서 어떻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딱 한 번 겪었어요. 산업혁명 이후로 뭐 방직, 방적 그런 기술자들이 사라졌죠. 신발을 만드는 것이 공장화되면서 그런 기술자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뭐 굶어 죽었냐면 그건 또 아니고 새로운 직업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이 너무 없어요. 의학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이 병이 왜 생겼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지를 이야기할 때 임상적으로 이러니까 이런 것 같아까지는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일자리가 엄청나게 없어질 거고 로봇이 대신하게 될 거고 사람은 뭐 나중에 뭐 매트릭스의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대답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좀 참이랑 거짓이 멀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지금 잘 모르겠어 나는. 한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뭡니까 그 딥러닝, 머신러닝, 딥러닝.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되고 났을 때는 정말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노려야죠. 예를 들면 뭐 신부님이 된다거나, 네, 철학자가 된다거나. 근데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트릭스는 좀 장난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내용을 아시죠? 기계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더 위에 우위를 점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계하자는 말은 아니고 잘 모르겠단 말을 굉장히 세련되게 잘한 것 같죠 우리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아는 걸 물어보세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알아 이걸 모르는데. 일단 레오님 달력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웃기게 했는데 좀 걱정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왜냐면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나중에 한번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도희님 팬입니다. 개인적인 강연 계획이나 집필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짜고짜요? 집필 요즘에 하고 계세요, 김도희님.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강연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대너비앗에서 제가 먼저 책이 나온 게 조금 미안해요. 왜냐면은 셋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한 양이 적습니다. 집필하는 것도 없고. 셋 중에서요? 난 뺀 겁니까 지금? 이렇게? 너나 나나 비슷하니까. 어쨌든. 근데 김도희는 오래 공부했어요. 너무 오래 공부했고 사실 전문 분야도 사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성도 굉장히 오래 기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발로 책 세고 계신다고. 네. 6개월 동안 A4 한 장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나오겠죠. 뭐 다음 생에든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뭐 집필 계획도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명상 실제 관련된 거에 문의를 많이 받아서 메일이나 쪽지도 많이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넘겼어요. 제가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궁금해하시구나 하거나 오프에서 물어보시면 다 말씀드렸는데 뭐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뭐 좀 알려달라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다 답글을 달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있었다가 이게 어느 시점부터 너무 많이 와서 이걸 정리하면 조금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했었던 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것만 알면 인생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뽑아가지고 이것만 알면 인생에서 네네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5단계를 얻었던 비법처럼 뭐 술을 잘 섞는 법 이런 걸 넣어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일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하기가 뭐 핑계겠지만 하기가 시간되기 빠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썼습니다. 이제 천천히 사실은 준비해서 나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얘기해보면 좋겠다라고는 있어서 저도 이렇게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속도를 장담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최 사장은 또 다음도 준비 중입니까? 이미 썼죠. 농담이고 걱정돼 죽겠어. 근데 이거 연결된 건데 독실이한테 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방송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그 M16 맞습니까? 네, M16. 어때요? 재밌어요? 어때? 잘 맞아? 근데 방송 관계자분들께서도 방송을 들으세요. 저희 방송을? 네네. 오프 더 레코드 합시다. 진짜로? 잘라줄게. 어때요? 재밌어요. 오래 하고 싶습니다. 요건 잘라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영지민준맘께서 이게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이긴 한데 네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참 독특한 분들의 신기한 구성입니다. 누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어떻게 만났죠? 이거 되게 여러 번 질문 나왔었잖아요. 최 사장님이 빠르게 얘기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일하면서 만났어요. 네. 정말 일하면서 만났고 일하면서 이상한 애들이었어요. 정말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했나? 애들이 좀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 주변에서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 말할 사람은 많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그랬거든요. 죽음에 대한 거,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쓸모없는 얘기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같이 얘기 안 해주려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싶었는데 셋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또 의도가 없었어요. 팟캐스트가 뭐 잘 될 거다 뭐 이런 거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의도 없이 만나서 그냥 우리가 놀아보자라고 처음에 만난 거라서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방송 했는데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녹화했을 때가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다. 정말?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재밌다는 느낌 없었어요? 4, 5세계 특집이었는데? 네, 그때 재밌었는데 저는. 네. 저는 저희가 했었던 방송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몇 개 들었어요. 한 3개, 4개 정도 들어봤었던 것 같은데 망쳤다 생각했던 것들을 들어서 얼마나 망쳤는지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대화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아까 그 MC16도 되게 재밌는데 그건 4시간을 촬영을 해서 45분이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잘려요. 그러니까 제 말뿐만 아니라 다른 패널들의 말도 많이 잘리는데 저희 방송은 많이 안 자르죠. 그렇게. 앞으로 자릅시다. 저는 대화가 되게 재밌었고 최 사장님은 되게 독특한 3명을 만났다고 했는데 저는 진짜로 언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딱 슈퍼 노말 진짜 노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나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말도 안 돼요. 그랬군요. 근데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또 나도 저런 생각했어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실제 후기들을 보면 나도 궁금했었던 거를 독실님이 대신 물어봐 주셔도 좋다. 동일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비슷한 수준? 알겠습니다. 이제 잘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많은 걸 좀 배우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좀 뽑아볼게요. 비슷하게 적어 나오는데 덕실님은 책 내실 예정 없으신가요? 이게 북콘서트 때문인가? 책에 대해 자꾸 물어보시는데 준비하고 있죠. 빨래하고 준비하고 있죠. 맞아요?
여러 가지 생각했었는데 뭐 독실이의 커피로 할 것인가, 빨래 모든 것을 할 것인가. 진짜 딱 목차까지만 나왔어요. 과학에 관련된 것들. 저는 시민의 교양이라는 제목이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이런 것처럼 교양으로서의 그 과학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처음엔 되게 거창한 거 생각했잖아요. 그랬다 빠꾸 맞았잖아요. 물리학을 집대성하고 싶다 해갖고. 처음에 저한테 뭐 보여줬어요. 나 이런 거 한번 써보려고. 근데 이제 화학의 역사와 물리학의 역사 해가지고 그걸 막 집대성하는 내용이었는데 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현대 물리까지 가는 걸 하려고 했다가 빠꾸를 맞고 이번 생에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좀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빨래편처럼 혹은 커피편처럼 궁금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한번 써볼까 생각하고 목차까지만 나왔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린님. 편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부동산과 같이 노동이 안 들어가는 소득에는 중세, 그러니까 증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지지하지만 일반 월급에 대해서는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더 큰 리스크를 얻게 되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도 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큰 인컴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망하면 지금은 5분이더라도 금방 1분위로 내려갈 테니까요. 공리주의자들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금수저, 불합리성 및 소득 분배를 주장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방송 내용 관련된 거죠? 예. 그러니까 세금 문제에서 원래 이제 재산세, 그리고 소득세, 뭐 간접세 이거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 분께서 이제 그걸 좀 구분해서 그 소득 혹시 5분위에 계신 분인가 본데 근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닌가? 이거 근데 저희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지 않나요? 언제 했었지? 언제 했었죠? 얘기했었던 게 기억나요. 왜냐하면은 그 경영자들은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맞아요.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사실 이제 심의 교양에도 사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부동산도 사실 여기서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 부동산도 리스크를 안고 그냥 가는 거죠. 놔두는 그렇죠. 땅이면 어. 몰라도 관리할 때 리스크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었군요. 부동산을 좀 쪼개가지고 건물과 지대로 나눠가지고 지대를 소유하는 네, 것은 맞아요. 좀 문제가 되고 건물을 소유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일어나거나 리스크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득을 좀 인정하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뭘 고려해야 되냐면은 위험성, 그러니까 리스크. 사실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불확실성 정도로 우리 번역해야 될 것 같은데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걸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거는 더 토론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또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걸 좀 보겠습니다. 근데 뭐 그 세금을 그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 관점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 자꾸 책에 대한 게 나오는데 최 사장님 책 다음 권 집필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주제로? 이건 정말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것도 사후세계에 대한 거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가를 진짜 깊이 있게 파고들고 싶었는데 다음에 써보려고. 요 다음 걸로. 그건 죽은 다음에. 네.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야 되는군요. 네네. 걱정되는데. 저희 그때도 북콘서트 나와야 되나요? 응? 저희 그때도 나와야 되나요? 그때 나와야 돼요. 사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관심이 있잖아요. 현실 세계도 관심이 있고 현실 너머도 관심이 있고 실제로는 현실 너머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 너머에 대한 것들을 강연도 하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그 제약사나 이제 병원에 가서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강연을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인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 보수 진보에 대한 걸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통일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 세계와 관련된 거는 좀 까만색 책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시민의 교양이 검정색 허리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 너머에 대한 거는 이제 빨간색과 관련된 것들을 좀 쓰려고 하는데 빨간색 책을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지대너비앗에 영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 분씩 얘기해 주세요. 광명시민 양말금. 지대너비앗에 영입하고 싶은 사람. 저는 파드마 삼바바 영입하고 싶습니다.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영입하고 싶습니다. 한 명씩 얘기해 달라고 했으니까 빨리 다음 김도인.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았고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도 몇 번 외부 패널 같이 해보면 어떠냐 그리고 전문가 초빙해서 해보면 어떠냐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었거든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가 이렇게 초빙할 수도 있지만 그 4명이 저희가 일단 계속 유지되어서 합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패널 분들을 매주 초빙해서 그걸 하기가 저희가 그 여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있어서 전 특정 패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꺼져. 네. 아, 용케 잘 알아들으셨네요. 덕실이는? 저도 사실 동의합니다. 이렇게 피해가면 되는 거니까. 네. 깡세문. 원래 저는 반대쪽 입장이어서 원래 저희 4명이서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가 항상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전공자들 예를 들어서 저도 철학과 나왔습니다만 현대 철학에는 전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학부 때부터 계속. 그래서 고대 근대까지만 공부했는데 막상 현대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지하니까 한번 다뤄보고 싶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계속 있습니다. 좀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공자를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좀 괜찮은 인재가 있으면 모셔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뭐 옆에서 꺼지라고 하니까 충격적이게도 겉에 뽑아라고 써 있어요. 뽑아! 저한테 온 건데 최 사장님 미스테리란 최 사장님처럼 많은 것을 이건 아닌데 미스테리 관심이 많으신 것이 의아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할 것 같거든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군요. 특히 평범치 않은 경험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진짜 놀라워요. 뭐가 매 순간 놀랍냐면은 그때 우리가 관념론 다루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관념론자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은 내가 내면 세계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많이 다뤘어. 첫 번째 정모 때도 다루고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종종 다루지 않습니까? 미스테리를 자꾸만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궁극적인 가장 신비로운 것은 개인의 의식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제 의학적으로 의식이라고 하면 신체적 반응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흔들었을 때 깨어나면 뭐 전문적 용어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뭐가 가장 놀랍냐면은 왜 내가 내면 세계를 갖고 있지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칸트의 생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신경으로 들어와서 내 뇌에서 이제 이미지화되는 건데 도대체 내 밖에는 도대체 뭐가 있고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는 다 내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관심사, 미스테리는 의식이 가장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계속해서 공부해보고 기회가 되면 팟캐스트에서 조금씩 했려서 여러분들을 끌어들일 생각입니다. 정신과 치료 받으셨다고 했죠? 예. 그러죠. 받았었어.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아이고, 어쩌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노후연금과 같은 복지제도가 북유럽 국가에 비해 약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는 게 아닐까요? 김용찬님께서 경기가 침체되는 원인이 복지가 약해하기 때문에 복지가 없기 때문은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김도희님께서 했던 말씀이랑 좀 맥락이 닿을 것 같은데 넘기지 마, 이 자식아. 복지 정책이나 복지 국가를 지지하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복지를 했을 때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에 오히려 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하면서 항상 드는 예가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경기 침체라던가 경제 공황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잘 견뎌내더라.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탄탄한 내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유동을 잘 안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최대한 지금 모아놓지 않으면 노후에 방법이 없구나 생각하게 되면 위축될 것인데 적당히 쓰더라도 분명히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걸 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생각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연금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급이 보장된다고 가정했을 때 2배를 내라라고 하면 그치. 좋아할 사람은 또 거의 없어요. 엄청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양면을 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말도 근데 일리가 있죠.
일리가 그렇죠.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강연을 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이 얘기 또 알아듣겠다. 근데 더 걱정되는 거는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그 투명성이 있다는 거죠. 제대로 거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세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같이 좀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조세 정의 문제나 이런 거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았잖아요. 아니 제거한다를 시작했으니까. 제거하고 네. 다뤘으니까. 사실 조세 정의 문제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다루긴 해야 되겠지. 끝내려고요. 시간이 됐습니다. 5시 3분이 됐어.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개 방송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오신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공개 방송을 4번 정도 했네. 4번쯤 했는데 예. 꽉꽉 차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모 때 못 오신 분들이 좀 아쉬워하셔서 요걸 또 한 번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아쉬운 분들이 생기셔가지고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몇 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고 싶은데 못 오지 않고 아예 또 한 해 안 가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조금 이제 아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남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빌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진짜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크게 그냥. 혹시 2번 이상 오신 분도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생애 운세를 다 쓰셨어요.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긴 시간 동안 너무 앉아서 들어주시냐고 고생이 많으셨고 저희가 맨날 이제 정모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좀 소규모 모임을 더 많이 자주 열겠다. 왜냐하면 좀 아쉬워요. 저희가 지대노비아씨 대화를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개인 강연을 가면은 정말로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대형 이런 장소보다는 소형으로 저희가 만남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얘기도 들어보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차 그런 걸 좀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여건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계속해서 이런 만남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